자, 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현입니다. 자, 드디어 생명과학 1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은 1단원이고요. 1단원이 중단원으로 나눠지게 되면 총 2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교재 8페이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특성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6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이 발전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학의 여러 학문 중에서 특히 생명과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파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학문은 단독으로 절대 발전할 수가 없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종합적인 학문이다. 여러 가지 학문이 곁들여져서 함께 발전하는 학문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 방금 얘기했던 종합적 학문을 훨씬 더 구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그림 있잖아.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나름대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생명과학의 분류 쪽으로 가게 되면 생명과학 안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주제들로 나누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생명과학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히고 가면 되겠습니다. 핵심 뭐다? 생명과학은 단독으로 발전할 수 없다. 여러 학문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연구되고 그 결과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에서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제목이 생명과학이라 나와 있는데 꼭 생명과학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과학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학문에는요,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우리가 다루는 생명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무슨 현상을? 그렇지,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서 이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뭘 찾는 과정이야? 원인을 규명시키려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는 학문이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이 자연현상은요, 이미 일어난 뭐로 보시면 되냐면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뭐 할 거냐면 탐구할 겁니다. 이때 탐구란 뜻은 무슨 뜻이야? 이 원인들을 직접 뭐 해보자는 얘기야. 찾아보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 원인을 찾는 다양한 뭐들이 존재하겠냐? 그렇지, 방법이 존재하겠지. 됐지?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찾는 방법을 다루는 게 현재 우리가 다루는 이 강의의 주제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 교과서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2가지가 바로 연역법하고 그 다음에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됐지? 찾는 방법에 대한 단순한 이름을 붙여줬을 뿐인 거거든. 근데 애들이 이런 이름 나오면 이름 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절대 그러지 마. 됐지? 내 이름 뭐야? 박주원이야. 내 이름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다. 너희들 반 아이의 친구들 이름 다 이해했니? 아니지. 외우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은, 이름들은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러한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쓸 때도 있고 이것만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개를 다 쓸 수도 있다. 이해되겠지? 이때 이제 연역법하고 귀납법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연역법은 이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직접 증명하는 거고, 귀납법은 실험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자연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는 귀납법을 써. 그래서 귀납법의 핵심은 연역법처럼 뭐 하지 않아? 실험해 보지 않아. 이해되겠지? 이때 연역법의 이 연이 연기하다는 뜻이거든. 재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놈이 재현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이 재현이 바로 뭐 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지금 2가지 방법 중에서 시험에 대한 출제율은 뭐가 높냐면 연역법에 대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 되겠지? 귀납법은 의미 정도만 알고 연역법과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분할 수 있으면 돼. 핵심 뭐라고? 연역법이야. 됐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역법에 대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역법은 자연현상을
재현시키는 거지. 그 재현을 좀 더 멋지게 뭘 한다고? 실험이라 표현한다고. 이해되겠지? 그럼 이 연역법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과정이 있겠지? 이 과정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됐지? 자, 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문제의식인데, 문제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무슨 현상을, 자연 현상을 뭐 하니? 관찰하지? 이때 관찰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만 관찰이 아니다. 눈으로도 보고, 들어도 보고, 맛도 봐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개의 감각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뭐 하는 거야? 자연 현상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를 우리가 관찰하라 그래. 그럼 관찰된 자연 현상이 일어났지? 우리가 이미 일어난 뭐로 보자고? 결과로 보자고.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뭐를 궁금해하는 과정이야?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를 궁금해하는 과정 우리가 문제인식이라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연역법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원인들이 뭘까 궁금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인들을 미리 뭐 해보는 거야? 생각까지 해보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꼭 한 가지만 아니라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원인들을 여러 가지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해되겠어? 원인 A가 있고 원인 B가 있고 원인 C가 있고 원인 D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럼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생각한 이 원인과 이 결과가 정말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확인할 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하나하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 그래서 이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과학자가 네 가지 원인 중에서 딱 하나를 찝어요. A가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가짜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렇지? 그 가짜로 설명하는 과정 뭐라 하냐면 가설 설정이라 그래. 그럼 가설 설정은 뭘로 구성이 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원인들 중에서 몇 가지 원인이냐? 한 가지 원인과 실제 일어난 자연 현상에 대한 결과로 내용이 구성이 돼야 돼. 보통의 문제 유형들을 한번 보면 다음 문장 중에서 가설에 해당되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 말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고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박주원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가설이 될 수가 없지. 왜? 선생님은 못생겼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왜 잘생겼는지 결과만 나왔지 원인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되는 거고, 이때 가설은 나 혼자 생각해 본 거지 증명이 된 게 아닌 거지. 그럼 이걸 뭐 시켜야 돼? 증명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명을 시킬 때 연역법은 그 과정을 재현, 그 재현을 다시 한번 멋진 말로 실험. 그렇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되겠지? 근데 실험을 바로 수행할 수는 없지. 실험에 대한 뭘 세워야 돼? 그렇지? 이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 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떤 실험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실험 기구가 필요하고 이 재료와 기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내가 생각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규명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수행을 하게 된다고. 자, 그럼 실험이 수행이 됐어요. 그럼 실험이 수행이 되면 이 수행된 실험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나오겠지. 주의할 거야.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달라. 이 결과는 실험에 대한 결과야. 이해되겠어? 그럼 실험 결과를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개념이 좀 헷갈려요. 이 결과냐? 이 결과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실험에 대한 뭐로 표현을 해버리냐면 자료로 그냥 말을 바꾸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자료 분석 또는 자료 해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료 해석은 정확하게 뭐를 분석하는 과정이냐? 내가 최초로 가설로 세웠던 A라는 이 원인과 이 결과가 정말로 관계가 있는지를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자료 해석은 내가 생각한 원인과 그 결과의 관계를 실험 내용을 통해서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럼 그 과정이 규명이 됐겠지. 그러면 다시 그 원인과 그 결과를 다시 문장화 시켜주는 거 뭐라 표현하냐면 결론 도출이라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럼 결론 도출도 가설하고 똑같네. 내가 생각한 A라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분석 결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가설과 결론은 구성 요소는 똑같지만 가설은 증명이 안 된 거고 결론은 증명이 끝난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가설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이것도 결론은 결론인데 증명이 안 됐네. 그래서 무슨적 결론이라 표현하냐면 잠정적 결론이라 불러요. 그 다음 이 결론은 이미 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확정됐다. 그래서 얘를 확정적 결론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가설이 실험 결과하고 완전 일치하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A가 증가하면 결과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실제 실험도 A를 증가시켜 봤더니 결과도 같이 증가했어. 완전 일치하지? 그래서 이 일치된 내용을 가지고 이 가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놈을 나 혼자 알 수는 없단 말이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공표를 시켜야 되겠지? 그 과정을 뭐라 표현하냐면 일반화 시킨다 그래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현재 너희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무슨 법칙, 무슨 원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일반화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 실려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한 가설과 결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나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걸 올려보니까 얘는 반대로 내려가네? 그러면 가설과 결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거지. 그럼 뭐가 틀린 거야? 가설이 틀린 거야. 그럼 가설이 틀리면 다시 이 과정을 백하는 거야, 백. 불일치하면 가설을 재수정하러 가는 거야. 선생님,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교과서, 우리 문제에서는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완벽하다 보는 거야. 알았어?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뭘 수정하러 간다고? 가설을 재수정하러 간다고. 그러면 재수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다시 실험하고 다시 수행해서 이 가설과 결론을 일치화시켜서 결국 일반화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잖아. 그럼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그럼 여기를 앞이라 그러면 여기가 뒤가 돼요. 근데 불일치하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뒤에서. 됐지? 그래서 이거를 백한다 그래. 백. 뭐라고? 백! 그래서 이걸 백하는 과정인데 좀 더 멋지게 이거 뭐라 표현하냐면 피드백 과정이라 불러요. 이해되겠지? 주의할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피드백이 아니라 이걸 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피드백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의외로 이 내용 물어보면 많이 틀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교과서 또는 선생님 교재에서는요, 이런 실험 계획과 실험 수행이 실험이란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이게? 탐구라고 나와 있어요. 탐구. 탐구 계획, 탐구 수행. 잘 봐. 연역법은 가설을 뭘로 증명할 거야? 실험. 실험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연역법에서는 탐구한다는 뜻이 결국 실험한다는 뜻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념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결과와 원인들을 교과서나 문제상에서 표현을 할 때 약간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해요. 변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지? 다시 한번 원인들과 결과들을 모두 묶어다가 변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고. 됐어? 이때 변은 변한다. 변하는 요인이라는 뜻이야. 이때 변인이 바로 두 가지가 있지. 방금 얘기했던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 이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들. 됐어? 이렇게. 그럼 결과도 변인이야? 원인도 변인이야. 됐죠? 그럼 둘 다 변인을 하면 결과를 의미하는 건지 원인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또 따로 이름 붙여주는 거야. 결과는 지 혼자 변할 수가 없지? 원인이 변해야 결과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A한테 항상 종속되어 있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변인을 무슨 변이라 표현하냐면 종속변이라 표현을 해요.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인들은 여러 개가 있지? 대표적인 예로 뭐 A, B, C, 그 다음에 D라는 원인이 있다. 그 다음 아까 실험자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원인 하나를 찝었잖아. 그럼 A를 찝었다는 얘기는 실험 과정 상에서 A만 변화시켜서 이 결과가 실제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럼 A가 변하는 과정에서는 B, C, D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즉, 실험자가 실제 확인하고 싶은 원인, 즉 실험 과정에서 조작하고 싶은 이 변인을 무슨 변이라 표현하냐면 조작 변인이라 표현을 해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실험 과정 상에서 나머지 원인들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중간에 통제를 시켜야 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거나 또는 아예 이 원인이 실험 과정 상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됐어? 그래서 이 나머지, 즉 내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원인들은
통제시켜야지. 그래서 무슨 변인이다? 통제 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설을 설정을 하면 이 변인으로 내용을 바꿔주잖아. 그럼 가설은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으로 구성되냐 그러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때 결론도 A하고 똑같이 가지 요소는 즉 무슨 변인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는 증명 전, 얘는 증명이 끝난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자료 해석은 뭐와 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야? 가설의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지. 다른 거 분석하는 거 아니야? 실험자가 최초에 대해서 어떤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관계 분석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는 원인과 종속 변인 관계. 근데 갑자기 그래서 B와 종속 변인의 관계를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이해되겠죠? 그치?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조작 변인은 실험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가설을 바꿔버리면 조작 변인을 바꾸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B를 조작 변인으로 잡을 거야. 그럼 나머지 A, C, D가 뭐가 되는 거냐? 통제 변인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 상에서 실험자는 이 원인들과 이 결과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지, 실험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인들끼리의 관계는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최초에 생각했던 실험자가 내세웠던 원인들과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 서로 독립관계라 표현을 해서 이 원인들을 모두 묶어다가 뭐라 표현하냐면 독립변이라 표현을 해.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 결과는 종속변이라 표현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묶어다가 독립변이라 표현을 하고, 독립변인들 중에서 실제 실험자가 조작해 보고 싶은 변인을 조작 변인, 나머지는 실험상에서 통제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변인들을 통제 변인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변인에 대한 구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확인하시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을 위주로 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뭐지 또 하면 안 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 상에서 또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실험 과정 상에서는 반드시 실험 집단이 몇 개 이상 필요하냐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반드시 2개 이상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짜증이 났겠죠? 그럼 얼굴이 부은 거는 이미 일어난 결과, 즉 무슨 변인으로 보면 되냐? 그렇지, 종속 변인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얼굴이 부은 종속 변인에 대한 원인들을 내가 궁금해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단계야? 문제인식 단계지. 그럼 이 원인들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지. 보통 아이들이 음식물과 관련된 원인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아마도 내가 전날 육개장을 먹었고, 전날 내가 김밥도 먹었고, 전날 내가 비빔국수도 먹었고, 전날 내가 라면도 먹었단 말이야. 내가 크게 4가지 원인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실제 정말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실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 4개를 동시에 먹어가지고 얼굴이 실제 부은 결과를 동시에 이제 실험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의 관계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몇 개를 집어? 하나를 찝는다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찝을 거예요. 됐지? 그럼 라면을 내가 무슨 변인? 조작 변인으로 잡을 거고, 그럼 나머지 이 3개는 무슨 변인으로 잡겠다는 얘기야? 통제 변인으로 잡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럼 내가 뭘 세워? 가설을 세우자.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 뭐를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뭐가 붙는다? 얼굴이 붙는다. 이해되겠어? 그럼 내가 실험을 해야 되겠지, 그치? 실험 집단을 일단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 집단 1. 자, 현재 학생 몇 명을 준비할 거냐면 50명을 준비할 거고요. 그럼 내가 라면을 지급을 할 거야. 됐어? 이때도 라면도 종류가 똑같아야 되지. 얘는 신라면 주고 얘는 진라면 주면 안 돼. 라면 종류 똑같아야 돼. 그게 세부적인 통제 변인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되겠지, 그치? 라면도 봉지수 똑같아야 돼요. 양도 똑같아야 되니까 한 봉지를 줄 거예요. 됐지? 생으로 먹게 할 거냐? 끓여 먹게 할 거냐? 됐지? 생으로 먹기는 좀 그러니까 끓여 먹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수돗물을 줄 거예요. 수돗물도 양을 똑같은 양을 줘야 되겠지? 500ml를 줘서 라면을 끓여 먹게 할 거야. 됐지? 라면을 끓여서 섭취하는 시간과 섭취가 끝나는 시간도 전부 다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험 과정상에서 우리가 맞춰야 할 통제 변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냄비의 종류도 똑같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 9시에 재워가지고요. 다음날 6시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실제 얼굴이 부은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얼굴이 부은 사람이 있고요. 붓지 않은 사람이 있어. 부은 사람이 50명이고 붓지 않는 사람이 0명이야. 그래서 실험 결과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 결과 분석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생각한 이 라면을 먹으니까 50명 전부가 얼굴이 부었네?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부었구나라고 내가 결론을 세웠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마치 실험 과정상 결론이 제대로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거리가 있어요. 이 실험 집단에 있는 50명은 라면만 먹은 게 아니지? 뭐도 먹은 거야? 수돗물도 먹은 거야. 그러면 실제 이 얼굴이 부은 이유가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부은 건지 수돗물을 먹어서 얼굴이 부은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결론을 설득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 수돗물을 끓여 먹으면 얼굴이 붓지 않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집단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이 몇 명을 준비해? 50명 준비하고요. 여기서는 라면을 줬지만 여기는 라면을 주면 안 돼. 됐지? 라면 없이 그냥 뭐만 줄 거야? 수돗물만 줄 거야. 여기하고 똑같은 양 줘야 되겠지? 몇 미리 줄 거야? 500ml 줄 거야. 이해 되겠냐? 됐지? 그리고 실험 결과 보는 거지.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얼굴이 부은 사람이 있고 안 부은 사람이 있어요. 됐지? 안 부은 사람이 50명, 얼굴이 부은 사람이 0명이야.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그렇지. 수돗물은 얼굴을 붓게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두 집단을 비교하면 내가 최초로 세웠던 이 조작 변인과 이 얼굴이 붓는다라는 종속 변인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실험 과정 상에서는 반드시 집단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꼭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겠지? 그럼 다시 앞으로 가면 그럼 이때 실험의 2개잖아. 이 2개를 크게 개념을 2개로 나눠요. 됐지? 그 첫 번째가 대조군이고 두 번째가 실험군이에요. 이해되겠어? 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를 대조군이라 부르고 하나를 실험군이라 부른다고. 됐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어떤 실험 과정이 주어지게 되면 이 실험 안에서 대조군이 무엇이고 실험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두 집단이 있었죠? 됐지? 이 2개를 딱 나눠. 됐지? 자, 봐. 이 집단 1이 바로 뭐냐면 실험군이야. 이 집단 2가 대조군이다. 자, 이제 또 구분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자,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보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작 변인이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여기는 조작 변인이 없어요. 즉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슨 변인의 포함 여부야? 조작 변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험군이고 조작 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조군이 돼. 이해되겠어? 근데 실험 과정상을 보면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조작 변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설을 세웠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온도에 의해서 식물의 생장이 실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온도가 실험자가 확인하고 싶은 무슨 변이냐? 조작 변이지? 식물의 생장은 무슨 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종속 변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실험 집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다 가정을 할게요. 집단 1이 있고 집단 2가 있고 집단 3이 있고 집단 4가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4개의 집단에다가 식물을 전부 다 키울 거예요. 그럼 실험 과정상에서는 뭐만 변화시켜야 돼? 온도만 변화시키고 나머지 요인은 전부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는 10도씨고요. 여기는 20도씨고요. 여기는 30도씨고요. 여기는 40도씨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각 집단의 온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가정을 하면 4개의 집단 중에서 실험군은 뭐고 대조군은 뭐냐? 전부 다 온도가 들어가 있잖아. 이 조작 변인 온도를 내가 물리적으로 뺄 수는 없어요, 절대. 이해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크게 조건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식물이 평소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온도가 20도씨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놈이 이 식물이 원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나머지 실험 집단들은 원래 환경에서 온도를 바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이 바로 뭐가 되냐면 대조군이 되고, 나머지 자연 상태에서 변화를 준 이 세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대조군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 이 자연 상태를 변화시킨 집단을 실험군으로 본다고. 이해되겠어? 선생님,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러면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은 무조건 그냥 뭘로 가면 되냐면 의심할 필요 없이 무조건 대조군으로 가면 돼.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실험 과정상에서 뭘 찾아야 돼? 조작 변이인가 종속 변이를 완벽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가설을 구분할 수 있고 실험 과정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냐? 이따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방금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설은 여러 개의 원인들 중에서 실제 조작하고 싶은 원인 하나 집어가지고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문장화시킨 게 가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에서는 반드시 집단을 대조군하고 실험군으로 최소 2개 이상 반드시 잡고 가야 되고요. 자, 다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가설에서 세웠던 내용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조작과 종속 변이의 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 관계를 문장화시킨 게 바로 결론이다. 그래서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면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재수정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10쪽에 나와 있는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변인도 구분해보고 실험군, 대조군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관찰 및 문제 인식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때 가설이 직접 주어지는 경우죠. 반드시 가설 나오면 뭐 잡아라? 조작과 종속 변이를 구분해라. 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속하고 조작을 구분해야 되겠지. 원인이 뭐니?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가지는 어떤 물질이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푸른 곰팡이가 가진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푸른 곰팡이의 이 어떤 물질이 뭐가 되는 거야? 조작 변이 되는 거고요. 세균의 증식 억제 여부가 종속 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은 최소 2개 이상 나와야 되겠지, 그치? 어떤 집단은 푸른 곰팡이가 없는 집단, 어떤 집단은 푸른 곰팡이가 포함된 집단 되겠지? 그래서 실험 내용을 보면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즉 통제 변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줬대요. 어떤 집단은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넣지 않은 게 조작 변인이 안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바로 무슨 군이야?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푸른 곰팡이, 조작 변인이 들어간 이 집단이 바로 실험군이 된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 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는 가설을 친절하게 줬지만 가설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실험 과정만으로 조작과 종속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설이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실험 집단에서 변화시킨, 즉 푸른 곰팡이의 접촉 여부가 바로 그 조작 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 변이 되겠구나라는 게 가설이 직접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됐지? 그래서 가설과 결론이 서로 일치했죠. 내용상. 그래서 이거를 뭐 시키면 돼? 일반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항생제 중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이요.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천인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됐지? 자, 관찰 문제식 보고요. 가설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설 보자마자 뭐 구분하라고? 조작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지? 자, 꼬리가 긴 수컷일수록 암컷에 의해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다. 됐지?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결과, 즉 종속 변이는 뭐냐? 그러면 암컷에게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이 되는 거고요. 자, 꼬리가 긴, 즉 무슨 길이가? 꼬리 길이가 바로 무슨 변이 되는 거야? 조작 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험 집단이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몇 개 나왔냐? 4개가 나왔단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이 천인조는 원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꼬리 길이를 다양하게 만들겠지. 만들었는데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이미 집단에 있는 이 힌트 줬단 말이야. 자연 상태 그대로 뒀네. 그럼 이거 보자마자 아, 얘가 무슨 군이네, 대조군이네, 바로 나와야 된다고. 나머지 세 집단은 결국 꼬리 길이를 뭔가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세 집단은 전부 다 무슨 군이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사리와 종 다양성 연구 실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미 가설이 나왔지. 가설 보자마자 뭐 구분하라고? 조작, 종속 구분하라고 해. 자,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거래요. 됐지? 불가사리 제거 여부가, 이게 바로 무슨 변이네? 조작이구나.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실제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종속이 되는 거지. 그럼 실험 집단 최소 몇 개 이상 나오는 거야? 2개 이상 나온다고. 그럼 2개 이상인데 여기서 딱 2개가 나왔어요. 한 집단은 불가사리를 제거시켰습니다. 한 집단은 불가사리를 제거시켰고요. 자, 한 집단은 잘 봐. 불가사리를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뒀어. 그대로 뒀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로 뒀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집단이니까 이게 바로 무슨 군이나 보자마자 대조군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이 지역, 즉 불가사리가 제거된 지역이 바로 무슨 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실험군이 됨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연 상태 그대로 뒀다 말 나오자마자 의심할 필요 없이 조작변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뭐로 가면 돼? 그렇지. 대조군으로 가면 됩니다. 됐죠? 자, 네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스테리의 탄저병 연구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파스테리는 양에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면 양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뭘 세웠대요? 가설을 세웠답니다. 그럼 가설 보자마자 뭐 찾으라고? 조작, 종속 찾으라고.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면 이 양이 탄저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 즉 이게 알고 싶은 결과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조작이 되는 거지. 그럼 최소 집단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돼? 2개 이상. 어떤 집단 만들었겠니? 이 백신을 준 집단과 이 백신을 주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었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단 A, B로 나눴는데 A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했고요. 그러면 B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표현시켜주지 않았지만 그럼 B는 탄저병 백신이 주사하지 않았겠지. 그럼 봐. 조작 변인이 A로 들어갔네. 그럼 이 A가 무슨 군이 되는구나. 그렇지. A가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조작 변인이 안 들어갔네. 그러면 얘는 무슨 군이야? 대조군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제 들어갑니다. 자, 에이크만은 각기병 증세를 보이던 닭이 현미로 모이로 바꾼 후 건강해진 것을 관찰하고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 보자마자 뭐 하라고? 조작, 종속 구분하라고 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현미에 어떤 물질이 뭐를 치료할 것이다? 각기병을 치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되는 거지. 이 각기병의 치료 여부가 바로 알고 싶은 결과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고요. 현미의 어떤 물질이 바로 원인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슨 변인? 조작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단 몇 개 나눠? 2개 나눠. 그럼 현미를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 나눴을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집단은 백미를 먹였대요. 백미는 현미가 아니야. 그치? 다른 집단은 현미를 먹였대요. 둘 다 일단 먹이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현미가 들어간 이 집단 있지? 현미가 들어간 이 집단이 바로 무슨 군이 돼? 실험군. 왜? 초작변이 들어갔잖아. 현미. 그러면 이 백미를 먹은 집단이 뭐가 되는 거냐? 대조군이 되는 거지. 자, 다음 여섯 번째 실험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 이 여섯 번째 실험 예제가 여러분들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은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디는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가 생긴 것을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걸 정리하면 파리가 구더기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럼 구더기의 생성 여부가 바로 알고 싶은 종속변이 되는 거고요. 이 파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구더기를 생기게 하는 조작변으로 본다는 얘기죠. 참고로 구더기는 파리가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하면 최초에 나오는 애벌레를 우리가 구더기라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실험 한번 볼까요? 그럼 실험도 당연히 집단을 2개를 만들었겠죠. 자, 첫 번째 집단하고 두 번째 집단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고기 조각을 넣었고요. 자, 똑같이 고기 조각을 넣었고 한쪽은 뚜껑을 열어놨고요. 한쪽은 뚜껑을 닫았는데 이 뚜껑이 그냥 천입니다. 공기는 통할 수 있는. 됐죠? 그래서 여기는 파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요. 여기는 파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가설에서 파리의 접근 여부를 실험상에서는 병 입구의 개폐 여부로 바꿔버린 거지. 즉, 이 조작 변인을 살짝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하는 문장이 바뀐다고. 병 입구의 개폐 여부가 곧 이 실험 과정상의 조작 변인이 되는 거야. 그럼 조작 변인은 우리가 그럼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파리의 접근 여부 또는 이 접근을 병 입구의 개폐 여부로 표현을 시켰구나라는 거지. 자, 이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자, 조작 변이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즉, 조작 변인이 포함된 거고요.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얘는 실험군이 되고 얘는 대조군이 됩니다. 병 입구 개폐 여부로 보면 입구를 열어둔 것과 입구를 열어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조작 변인이 포함된 거고 어느 게 조작 변인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구분하기가 실제로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작 변인의 포함 여부를 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으로 실제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문장을 줘야 됩니다. 근데 통상 교과서에서는 뚜껑을 열어둔 거를요, 대조군이라 표현을 하고요. 뚜껑을 닫아둔 거를 실험군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왜? A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거고 A는 자연 상태를 변화시킨 걸로 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A가 실험군이 될 수 있고 A가 대조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확실한 문장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교과서상에서 설명되어 있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 뿐인데 실제 문제상에서 이렇게 내버리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조군과 실험군을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일단 해두고 가세요. 제가 문제를 낸다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연역법과 대비되는 기납법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이나 기납법은 일단 자연현상 관찰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궁금해하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연역법은 그에 대해서 원인을 미리 생각해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연역법의 핵심이었고요. 자, 기납법 같은 경우는 원인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납법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게 연역법과의 차이,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실험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자연현상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기납법으로 원인을 찾아낸다 그랬지. 그래서 뭐 하지도 않냐면 실험하지도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기납법은 이 원인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면 이미 나온 자연현상이라는 결과가 있죠. 이 결과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을 합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 여러 개의 결과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을요, 가장 마지막에 추론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게 바로 기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론한 원인과 이미 나온 결과 있지? 이 결과를 묶어서 문장화 시켜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 기납법을 이렇게 좀 처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적어놨어요. 여러 구체적 사실들, 이미 일어난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공통 요소를 찾아낸다는 얘기는 원인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인과 이 결과를 연결시키면 결론이 도출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납법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역법 과정만 정확히 외우시면 되고요. 의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 관찰을 했고요, 왜 저렇지? 라고 궁금해하는 과정은 연역법하고 똑같다 그랬지. 연역법에서는 문제인식을 했지만 기납법은 말을 살짝 바꿔서 주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찾아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 현상들마다 관찰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연 현상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관찰을 할까 미리 고민해 보는 과정을 관찰 방법을 고안한다 표현을 하고요. 고안한 관찰 방법에 따라서 실제 관찰을 수행해서 이 결과들을 수집하는 거죠. 수집한 다음에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관찰 결과 해석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한 원인들을요, 이미 나타났던 결과들과 연결시켜서 문장화 시켜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면요. 사례들을 보면 다인의 진화설이든 세포설이든 가젤 영양 띰띠기 연구 등 구달의 침팬치 연구, DNA 구조 발견들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 자체를 외우란 뜻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가설 설정이라든지 특히 실험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마자 관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네? 그러면 뭐로 빼면 된다고? 그렇지. 기인화법의 과정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다루었던 탐구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핵심은 연역법입니다. 됐죠? 기인화법은 연역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나와 있는 개념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 그 다음 관련된 기본 문제 꼭 풀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